더듬이.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쭉쯔방이라는 전시입니다. 쭉쯔방. 네. 이 쭉쯔방 전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얼마 안 된 전시예요. 2020년 1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라는 곳에서 열렸고, 이 전시의 제목은 쭉쯔방이지만 정확한 이제 전체적인 타이틀을 보면 캡슐 11번째 쭉쯔방이거든요. 캡슐 프로젝트. 네. 그래서 이게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주관하는 캡슐 특별 전시에 이제 성띠우가 11번째 작가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캡슐 전시의 목적이 국제 예술가들의 최근 발전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의 목표가 작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예술적 돌파구가 되는 때에 새로운 작품의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젊은 작가들에게 좀 거대한 기회를 주는 느낌이구나. 지금 이제 가능성이 넘치는 이제 포텐셜이 넘치는 작가들을 데리고 전시 공간을 딱 내줌으로써 그 포텐셜을 터트릴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사실 저도 뭐 고해성사를 하자면 네. 성띠우를 처음에 알게 된 전시가 이 전시예요. 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도록도 그게 이 전시 그 대학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발행한 그 도록이거든요. 네. 거기 근데 쭉쯔방 말고도 이제 다른 전시도 걸렸었죠. 또 다른 전시도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주죠. 네. 거기 글도 꽤 적혀 있고 에세이 같은 거. 그래서 이 전시가 독일에서의 첫 전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간 성띠우의 이제 전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였고, 이 전시가 거대한 홀 안에 설치 작업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벽에는 드로잉, 그리고 또 한 번 사운드로 이루어진 전시예요. 그러니까 구성 방식은 언니가 똑같아. 러브레스랑 똑같다. 솔직히 말하면 네, 똑같은 전시고, 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쭉쯔방이 독일어잖아요. 네. 이 쭉쯔방이 어떤 용어냐면 이제 체스에서 유래한 용어로, 더 이상 이제 체스 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즉 어떤 수를 두더라도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수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상태라고 해서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아버리게 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한쪽을 쭉쯔방 상태로 만들어서 패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둘 다 쭉쯔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둘 다 이제 뭐 말을 쓰러뜨리거나 무승부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체스에 무승부가 있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쓰는데, 실제 체스 토너먼트에서 경기, 그러니까 이 두 결승전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결승전에 두 선수가 총 뭐 20판을 할 때도 있대요. 무승부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 중에 이제 뭐 10판에서 13판이 무승부고, 그 승리한 판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집계를 해서 누가 더 많이 승리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결승전에 다전제네 약간. 우승자를 이제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한 번 이기나 끝이 아니라 다전제구나 거의. 네, 완전 다전제. 저도 몰라서 이번에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전시 제목 쭉쯔방처럼, 그러니까 이게 체스에서 이름을 따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띠우의 이번 전시에서도 전시의 이제 구성 방식이나 레퍼런스들이 이제 체스판처럼 이제 계속해서 교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구, 진실, 개인과 구조, 현재와 과거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제 가구나 오브젝트나 작업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직조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운드까지 조미료를 딱 떨어뜨려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성띠우의 작업에서 박한 씨는 그러면 사운드가 위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 이제 설치 전체가 위주겠죠? 사운드가 포함된? 이게 참 저도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러브레스 전시에서도 이 사운드가 없으면은 이 이 구조가 설명이라면 뭐라죠? 맛이 안 난다. 맛이 안 난다. 야, 디저트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사운드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성띠우의 사운드가 좋긴 해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확실히. 아니면은 그거라죠. 활용 점정.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나를 찍는 것이 사운드 역할이고, 체리를 올려두는 것이 그 누나의 역할인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시에서 성띠우가 이제 이 본인이 만든 허구의 인물인 미스터 스티븐슨의 브뤼셀 사무실을 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아까 일본 하이엔드 카페가 자카르타에 세워진 컨셉이라면은 여기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스터 스티븐슨의 브뤼셀 사무실이 컨셉이다. 그 아저씨 이제 공무원 아저씨거든요. 공무원 아저씨 이제 사무실이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랑 자기가 만들어낸 이 허구의 인물들의 관점과 그리고 관료적인 형식들의 이제 교차를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들에 대해서 개개 작업을 이제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제 본인의 전시에서 성띠우가 어떻게 레퍼런스들을 직조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작업이 알레킨스 디펜스라는 이제 드로잉 작업이에요. 총 31장의 이제 A4 크기의 서류고, 이게 벽에 쫙 걸려있는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총 망면 신청을 위한 10장의 서류와 1장의 체류 허가 신청 서류와 그리고 이제 20장의 시민권 지원 서류, 그리고 이제 항상
성띠우가 표현했듯이 서류에서 이제 중요한 개인 정보나 나라 정보들은 모두 싹 제거되고 약간 구조만 나와 있는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다른 나라의 시민권 지원 서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모르겠는 게 글씨체도 성띠우가 본인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만 형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31장 정도의 서류가 있는 거고 이 31장의 각 서류마다 한 장 한 장씩 이제 체스의 한 턴부터 시작해서 다음 턴으로 진행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제 이 작업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턴 하나하나씩. 네. 근데 이게 총 31턴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뭐 유치한 게 뭐 나이트가 여기로 움직였으면 다음에는 이게 이런 식의 말들의 움직임이 상존될 수 없는 건데 뭐 두세 칸씩 이렇게 넘어갔겠죠? 왜 그러면은 더 좀 추가했으면 됐잖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베스킨라빈스 31에서 나왔나? 그거 아닐까요? 잠깐만. 31일. 뭐 그래서 한 달.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내용 저도 못 찾아봤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긴 해. 이 알레킨스 디펜스라고 해서 이 디펜스가 뭐냐면 체스에서 이제 게임의 시작을 백의 입장에서는 오프닝이라고 하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디펜스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레킨스 디펜스의 경우 체스의 이제 오프닝 단계에서 시작한 전략으로 세계 4대 체스 챔피언이었던 알레킨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초반에 이제 백에게 중앙을 내주고 센터를 주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기물들로 백의 이제 폰들을 먼저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센터를 점거하는 디펜스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턴에 백의 폰이 뭐 앞으로 두 칸 전지 시에 그러면 이제 흑은 나이트로 먼저 시작을 해요. 무조건 급진적인 방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두 칸을 딱 나아가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알레키스 디펜스의 기본 골자는 나이트로 시작을 하지만 그 위에 이후에는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뭐라죠, 변형된 패턴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백의 폰들을 앞으로 끌어나오게 해서 스스로 허점을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흑은 본인의 왕을 계속해서 사수하면서 급진적인 방어를 하면서 좀 미끼를 던지는 거죠. 나 지금 잘 못하겠어. 우리 악수도 써. 큰일 났다. 폰들은 이제 백은 신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체스 게임에서 그러면 약간 연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얼굴로 연기를 안 하겠죠. 뭐 동공이 흔들린다든지 약간 잘못 둔 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이제 프로들끼리는 이 한 수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 악수 뒀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 흑을 앞으로 그러니까 나이트를 앞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악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 4대 챔피언이니까 지금은 근데 고착화된 전략이지만 지금은 세계 22대 챔피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까지 거슬러 오면 1920년대 전인데. 그치 그때는 완전 옛날이니까. 네. 그리고 이 드로잉의 모티브가 1926년에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어거스틴 프레리아와 이제 카를로스 토르 레페토의 경기에서 이 레페토라는 사람이 알레킨 디펜스를 이용해서 프레리아를 꺾고 이제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해에 레페토도 본인의 이제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함에 대한 상심이랑 자신의 대학 강의가 거부되는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거 약간 네이트판스러운 내용인데? 네. 제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거에 플러스 내 강의가 거부됐어요. 나 체스 챔피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쇠약으로 이제 결국 그의 체스 커리어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네. 알레킨 디펜스를 차용한 게 뭐 알레킨 디펜스 차용한 것도 있지만 이걸 차용해서 이긴 레페토가 쭉주방 상태에 놓였다는 걸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띠우가 굳이 이 이야기를 래퍼로서 삼은 게 그런 고착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좀 감정적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망명 서류라든지 뭐 체류허가 신청 서류라든지 뭐 시민권 신청 서류 같은 것들이 다 저희의 이제 개인 정보를 축약해서 서류화하잖아요. 그죠. 이 서류들이 던진 질문들이 되게 다양해서 제가 직접 두 개를 대표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은 이 망명 지원 서류를 입국 1년 이후에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스의 경우 왜 입국 1년 내에 이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십시오. 당신은 이 이후 인터뷰 시 설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당신의 가족 중 혹시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구금되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유죄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각 사례에 대해서 예인 경우 발생한 상황과 선고를 받은 날짜, 받은 선고 기간, 구금 또는 수금 기간, 구금 또는 유죄 판결,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공식적인 혐의, 석방 이유 등을 명시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문서 또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죠,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쭉주방이라는 단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질문에 완전 몰리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 이 예스를 입력하느냐 아니냐,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니냐가 체스를 치면 한 턴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은
알레킨 디펜스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서 우리의 폰을 나오게 해서 센터를 그죠. 점거하는 맞아요. 그 약간 미끼와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이거 구락하긴 좀 그런데 하면서 딱 적는 순간 너는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이런 식인 거죠.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그리고 이 망명 서류에 기재된 이 질문들이 제가 뭐 어떤 다양한 나라의 서류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아마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다른 형태로 띄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럴 때마다 신청자는 이제 불리한 요건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나 개인 정보를 이제 약간 각 나라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체스랑 유사한 거죠. 상대방의 패에 따라 상대방의 이제 어떤 수를 두냐에 따라 거기에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대가 말하는 망명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진실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 진짜 전략 싸움이다.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질문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는 순간 그 질문들이 정해져 있고 그 체크할 수 있는 예시의 종류라든지 심지어 이제 대답을 기입하는 이 빈칸 크기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개개의 답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죠. 체스판의 이 격자 무늬를 넘어서 수를 둘 수 없잖아요. 그렇지. 내가 갑자기 폰을 체스판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바닥에 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규칙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이 서류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빈칸 벗어나서 넘었으면은 그건 이제 다시 쓰라고 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것도. 그리고 뭐 망명 신청 서류 한 장마다 이 체스 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 작업에서 뭐 체스 한 칸에 자신의 말을 두듯이 전략적으로 혹은 뭔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방금 오펜 씨가 아까 말했던 쭉쭉한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달리 보자면 망명을 하게 만든 상황이 유도되고 약간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망명을 하는 게 단순히 뭐 거기서 전쟁이 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그 책임은 또 유럽에 있을 수도 그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보면 망명을 하게 만든 상황이 유도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도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망명 신청 서류를 채워나간 것이 어쩌면은 이것도 100의 폰들을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패배하게 만든 좀 알레킨 디펜스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료주의의 좀 방어 전략이 이들한테 일부러 좀 어려운 질문을 주고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막 약간 스스로 쭈쭈한 상태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까처럼 뭐 구금됐거나 혹시 거기서 예스로 대답을 해야 돼요. 실제 구금된 적이 있다 가족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어떠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 중요한 이 망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쓰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지. 거의 체스를 두는 체스 선수 같은 마음이겠죠.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런 쭉지방이라든지 약간 이게 방금 사카인 씨가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보리스 그로이스라는 이제 미학자가 있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미학자인데. 이번에 그 쓰시고 있는 글에도 좀 인용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뭐 쓰시고 있는 글이라고 말하니까 또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네. 거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모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건 사실 우리 누군가가 들으면 서양인들이 들으면 그렇죠 음모론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우리가 그러니까 사칸 씨가 말하는 걸 과대로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여기 호구 과대망상 아니야? 그러니까 사칸 씨가 지금 주장은 결국 그거예요. 서양인들이 어떻게 이걸 조작을 해서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보리스 그로이스가 뭐라고 말하냐. 보리스 그로이스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막시스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막시즘의 근본적인 역할이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비판이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데올로기 비판은 담론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담론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뭐 이 담론이 무엇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막시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비판이 행하는 것은 이 담론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분석하는 추적하는 거고 느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보리스 그로이스는 약간 현실이라고 말을 해요. 보리스 그로이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고 그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관적인 인상의 옳고 그름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랄까 우리가 뭐 컵을 사요. 근데 이것이 주관적인 인상이 옳고 그름인 게 뭐냐면 이게 나한테 필요해. 내 우리 집에 컵이 없으니까 이것에 의존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보리스 그로이스가 말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은 이 컵을 샀을 때 누가 이익을 받는가를 추적하는 게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데올로기 비판이 이 시대에는 포스트 커뮤니즘의 검열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질문하지 않게 추적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음모론이라는 형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음모론은 어떻게 본다면 이데올로기 비판과 뭐 되게 흡사한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음모론이 그러니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권력자들이나 이런 위쪽 사람들이 일부러 약간 야 그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음모론이 사실 다 그렇잖아. 그치. 말하면 야, 쟤 음모론자야 그치. 이런 거 하는. 근데 사실 음모론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특징이 이데올로기 비판에 똑같거든요. 뭐냐?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 치면 야 미국 정부가 외계인을 가두고 뭐 세계를 지배하려 한대. 네. 뭐 일루미나티가 세계 인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누군가 이익을 언제나 쫓고 있거든 우리가. 음모론을 통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절대 따지지 않아요. 야 세계 이러죠 음모론자들이 야 세계 인구를 감축하는 게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 어떤 새끼 누가 우리를 이런 걸 감축하잖아. 근데 쭉주방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말하는 게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거라 쭉주방의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썽뛰는 체스를 통해서 역추적하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쭉주방이 옳다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옳다 아니냐 쭉주방이 왜 됐냐.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우리는 체스 말이고 체스 말의 입장에서 누가 우리를 이 수를 두 개 만들었냐를 연구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건 미스터 스티븐슨이다. 이렇게 맞네.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재밌는 게 체스에서 실제로 이 세로줄을 파일이라고 부르고 가로줄을 랭크라고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랭크 앤 파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평사원, 일반 병사, 사원, 시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네.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거 저희는 체스 말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이 이데올로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체스를 두는 선수들은 두 이데올로기라고 봤을 때 우린 그 체스 말이고 이 쭉주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에 대해서 성띠오처럼 전시로 이렇게 추적하는 거는 내가 왜 이 길에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앞에 있지? 내가 왜 이 뒤에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내가 왜 컨트롤되고 있지?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연장에서 말하면은 이 수가 맞냐 아니냐를 썽띄우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가 누구에 의해서 두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뜻도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전시의 기본 골자이자 이것들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레퍼런스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다음에 소개할 작업이 그 아까 오펜씨가 소개했던 전시랑 똑같은 거예요. 뉴스페이퍼 1969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온고잉.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세 개의 신문 기사거든요. 오펜씨가 소개했던 거랑 다르게. 그리고 재밌는 게 이번 전시에서의 이 신문 기사들은 사무용 책상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책장 위에 하나 있고 격자무늬 책장 위에 한 개 있고 마지막은 이제 자석판에 이제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DP가 발전했죠. DP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황 설정이 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브리셀의 그 사무실이라고 한 것처럼 그 책상 위에 하나 있고 당연히 뭐 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러블리스에서도 그 책상 위에 하나 놓여 있거든요. 오. 뉴스페이퍼. 왜냐면 우리가 항상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 세 개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기사는 이제 Manning the Deck이라는 기사고 여기서 이제 허구의 인물인 미스터 스티븐슨에 대한 인터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브뤼셀에서 유럽 시민권 문제를 담당하는 관료이자 또 베트남 부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부인과 살고 있고, 좀 이상했는데 말이 베트남 부인과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살고 있는 이제 약간 베트남계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스터 스티븐슨이 인터뷰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관료적이고 냉정한 인물이면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한마디로 이제 FM인 인간인 거죠. FM. 여기서 그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상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망명 지원자들이 지문을 채취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에 방문했을 때 처음 지문을 등록한 것을 토대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이트한 법이죠. 되게 스트레이트한 법이고 이 사람이 뭐 마지막에 기사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But following these clear rules allowed me to live a life of perfect order 이러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체성보다는 원리 원칙이라든지 혹은 상사의 명령이라든지 이걸 해석하자면은 이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은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기본적인 주체 의식보다는 이런 원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해 주실 이 소설이 있잖아요.
가주 의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우선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긴 한데 이 소설이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 네.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 캐릭터도 스티븐슨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성태우가 대놓고 아예 이 캐릭터의 모티브를 딱 따왔다고 하는데 카니 웨스트처럼. 예, 이 소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소설 속 주인공이 이제 영국 달링턴 홀이라고 불리는 이제 귀족 달링턴 경의 저택의 집사예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관료적인 사람이냐면 자신의 아버지도 집사였어요. 네. 자신의 아버지도 그 귀족 가문을 담당한 최고의 집사 중 한 명이었고 본인도 이제 난 아버지 같은 대단한 집사가 될 거야라고 해서 뭐 중요한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뭐라고 하죠? 경제 상식들. 시사 상식들을 아주 빼곡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말동무가 돼야 되고 어떤 사교 파티나 다른 귀족들 간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귀족들을 컨트롤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전문가예요. 네. 심지어 극단적인 부분이 이 소설 내에서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는데도 그날 자신이 해야 되는 임무 때문에 임종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하긴 해요. 또 다른 거는 근데 나는 나의 집사로서의 역할을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 자신의 약간 후임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원리 원칙과 자신이 해야 될 임무 때문에 그냥 떠나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냥 나의 그 주체의식이나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라든지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온 그 명령이랑 자기가 해야 될 의무만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이게 약간 또 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요? 아버님처럼 훌륭한 집사가 돼야지 이 말을 듣는데 옛날에 어떤 유튜브 영상이었나? 네. 이게 북유럽의 약간 그런 뭐 직장 문화? 뭐를 다룬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취재 영상이에요. 네. 거기서 애들이 막 다 이제 일을 안 하고 막 5시 되면 퇴근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인들 그래서 불평하더라고. 이러니까 회사가 안 굴러가지고 얘는 너무 일을 안 해서 문제예요 하는데 댓글에 다 써있더라고. 천하제일 노예 대회냐고.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자발적으로 노예를 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가 많이 세뇌되어 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훌륭한 집사가 되어야지 하는 게 나도 훌륭한 노예가 되어야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 달링턴 경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치 협력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가문이 아주 몰락을 당해요. 그러니까 몰락하죠.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와서 패러데이 경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온 새로운 귀족한테 약간 이 스티븐스 씨가 무슨 가재도구 마냥 같이 팔려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가를 받고 나서야 이제 7일 동안에 이제 회상을 이야기한 게 이 소설이에요. 회상 동안에 자신이 옛날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회상한 것이 이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뭐 스티븐스 씨는 계속해서 자기를 약간 변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까 말했던 오토픽션이랑 똑같은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뉴스페이퍼를 만들 때 성띠가 자신의 얘기를 거기 넣기도 했지만서도 이 소설 자체가 오토픽션인 게 뭐냐면은 이 소설이 소설의 형식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미스터 스티븐슨이 독자에게 실제로 말을 걸어요. 질문을 하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자서전적이면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의 거울로 기능하게 된다고. 그런 거 봤을 때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식의 질문을 한다고 알거든요. 재밌는 게 이 소설들을 리뷰를 좀 찾아봤었어요. 제가 소설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보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맞아. 좀 자기 안에 있는 찝찝함을 건드리는 느낌. 맞아. 정확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납치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한 게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거기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는 책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죠. 아니 악의 평범성도 대단히 유명한 개념이고. 근데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아이시만이 이제 나치 부역자로서 이제 거기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근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전범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시만을 관찰하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인데 거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진짜 괴물이고 무슨 뭐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당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결여된 건 자기만의 주체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도 정확한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뻔한 말만 하는 거야. 뭐 좋은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사는 게 언제나 중요하죠. 막 이런 식의 뻔한 말만 한 펑쿨색자. 펑쿨색자죠. 펑쿨색자. 그것은 약속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펑쿨색자도 혹시 악의 부를 수 있죠. 실제로 일본 내에서 비판이 소수의 비판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너가 당연스럽게 하는 소리를 당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게 혹시 근데 왜 문제인지 아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악의 평범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신의 주체성 없이 무언 그런 앵무새 같은 말을 내뱉는 것.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에만 완전히 매몰돼서 맞아. 어떤 그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스티븐슨 씨도 이 소설에서 문제였던 게 뭐 나치 협력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로봇 같은 인간인 거죠. 맞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오펜 씨가 뭐 자크 데리다의 이제 대리보충 개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자가 오히려 그 원본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네네. 거라든지, 버닝에서 그 유아인이 네. 그 여자랑 다시 만나고 싶으면 여자를 찾아가면 되지 변태스럽게 집에 가서 혼자 그죠. 자의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식의 흔적을 찾아다닌다는 거지. 뭐 비닐하우스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진짜 쫓아야 될 무언가를 쫓지 못하고 계속 껍질이나 이제 허구만 쫓는 느낌? 그 다음에 그것이 약간 이 현대 대단히 많이 발생한 증상이다. 그죠. 이게 어쩌면은 관료주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뭐 트래픽을 일으키는다는 것을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원리 원칙적인 거라든지 구조적인 것만 계속해서 쫓아오게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로서의 주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도 잃게 만들어 버리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리 실증주의를 약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논리 실증주의는 굳이 말하자면 약간 뭐 여기 약간 약간 대입해서 말하자면 원리 원칙주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또 그럼 여기서 근데 사실 비판하는 건 또 그런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해와야 된다. 그지. 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언제나 좀 대립이 존재하지 않나? 그냥 그러지 거 아닐까요? 말이 안 되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 사실. 그냥 말만 있다 꺼내지 마라. 그것도 약간 침묵이긴 하네 근데. 그쵸. 침묵의 죄죠. 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시티즌 오브 노웨어이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이제 막시밀리안과 창이라는 남녀 부부를 이제 소개하면서 기사 시작돼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이제 아라벨라라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이제 시민권과 관련한 문제인데, 짧게 좀 축약을 해드리자면, 막시밀리안은 이제 독일 캐나다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캐나다의 바뀐 법률로 인해서 아라벨라가 이제 캐나다인 국적을 못 받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창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안이지만 외국인과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시민권법상 그녀의 아이 아라벨라에게 말레이시안 시민권을 또 못 주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 둘은 런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런던의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이유로 그녀한테 국적을 보일 수 없다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아라벨라는 무국적 상태인 거예요. 웃긴 거죠. 어떡해. 그리고 이 기사에 소개한 게 이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부분도 나오죠. 본디 무국적 아동이라든지 무국적 시민을 생각을 했을 때, 무국적 시민이란 말은 좀 모순이긴 하지만 되게 가난하고 개토에 있고 뭔가 어떠한 권리를 못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정책상의 꼬인 사건인 거죠. 오류다. 네, 오류죠. 허점이다. 그래서 이 좀 허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아라벨라는 또 웃긴 게, 그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1930년대 홍콩으로 이주한 그녀의 이제 증조부로부터 아일랜드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결국엔 아일랜드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독일 캐나다인이고 복잡해. 엄마는 말레이시안인데 네. 그 아라벨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 그러니까 이 어머니 창도 말레이시안 시민권보다 EU 국적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국적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복잡한 관료주의를 설명하려고 만든 기사 같고. 맞아.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잘 설명이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일랜드 시민이다. 결론적으로 아일랜드 시민이다. 아라벨라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더스 2.0이라고 해서, 이 기사에서는 뭐 캐나다, 유럽 연합,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등의 이제 강대국들이 이민자들의 이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컴퓨터 뭐 알고리즘이라나 뭐 AI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을 구별하고 다시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선별을 해내는지, 얘가 진짜 이민자인지 아니면 얘가 뭐 그냥 컴퓨터가 판단하게. 그런 식으로. 그 오펜 씨가 그때 지난해 설명했던 그 영국 유학생 사건. 그런 기사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에 쉥겐 조약 아시죠? 네, 쉥겐. 그 쉥겐 정보 시스템이 있대요. 네. 거기 이제 플러스에서 오히려 낙이라는 이제 망명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유럽인들의 이제 입국 로그뿐만 아니라 이 네. 비유럽인들의 지문이라든지 그런 다 뒤채운 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얘가 여기를 왜 왔고 여기를 왜 다시 갔는지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선별 작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뭐 드론이나 뭐 레티나 스캐너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 시도를 막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호주에서는 생물 측정학적으로 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를 추측해내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잠재적 넌 생긴 게 범죄자상이야. 이게 잠재적 범죄자 우리나라에서 좀 하잖아요. 이게 남성을 뭐 모두 다 이제 잠재적 범죄자다. 뭐 잠재적 무엇이다. 모든 남성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똑같죠. 얼굴 보고 너 잠재적 범죄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되게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모든 게 사실은 다 실제 있는 일 베이스 또는 트루 스토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성디오가 전에 썼던 내용들도 그렇고 네. 실제 오토픽션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소설은 아니거든.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진실 혹은 거짓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미스터 스티븐스는 거짓. 이건 완벽한 허구 이야기였고 그 기사. 기사. 두 번째는 아라벨라 이야기는 감히 거짓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 다 진실 같아. 그래요? 스티븐스는 거짓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만약에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진실 거짓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스티븐스 씨는 실제 허구라고 말을 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라벨라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약간 그냥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 법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기사 같고 세 번째는 좀 진짜 같거든요. 세상에는 꽤나 특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 기사들이 모두 성띠오가 이제 고안한 허구의 이야기와 동시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 혹은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펜 씨가 얘기했던 그 아우토 픽션에 대비해서 이제 아우토 비오그라피라는 말이 이제 자서전이잖아요. 이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러브레스에서의 아우토 픽션처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서전적이지만 팩션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진실과 허구의 좀 이언론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중첩의 영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네. 동시에 성띠오의 전시장이 그 스티븐슨 씨의 그 사무실이라는 거 상정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책상 위에 하나, 자석판 하나에 놓여 있다는 걸 보면은 마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스티븐슨 씨가 자기의 관료주의를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기사는 뿌듯하게 자석에 붙여놓고 그 나머지는 당연히 자기가 읽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놓여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사건실에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첩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게 이 중첩,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냄으로써 우리가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맞아요. 인지하게, 이 구조가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성띠오의 전시장이 과거의 전시장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 중첩된 공간이 돼버린 거죠. 좀 공명하는 공간, 맞아요. 다양한 레퍼런스와 다양한 이제 작업 방식들이 공명한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트림 미나라는 이제 베트남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용 문구가 성띠오 작업 설명에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서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번역을 좀 해봤는데 이걸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좀 이야기를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선택은 언제나 쌍방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것을 명료하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한 가지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을 사회와 문학의 본질, 즉 창조의 도구 모두에 비견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도 순수하게 역사적인 것도 아닌 글쓰기의 방식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다. 그것은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와 의도와 더불어 창조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사적 연대 행위이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게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아우토비오그래피의 개념이지 않을까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 순수하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구조에 언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나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의 개인적 서사에 담겨져 있는 구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한 거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아우토비오그래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오토픽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오토픽션에 관한 설명서가 있다면 그 설명서의 첫 장에 있을 법한 글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봤을 때 성띠오도 이제 본인의 개인의 경험을 자신의 이제 사회의 경험이랑 녹여서 뭐 사회랑 사회 사이의 관계라든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젊은 작가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 특히 외국인들, 우리 같이 네.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이 그거잖아요. 나의 이야기 아니면 나라는 사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맞아.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사실 그거 아닐까? 그걸 굳이 고민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너다. 그치. 네가 하는 것이 네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와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거든. 뭔가 한국적인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욕을 받죠 우리가 사실. 내가 맞아. 무언의 욕을 좀 받는 맞아, 느낌 있어요. 있잖아.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행위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보았을 때 약간 네.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내 작업에 되게 연속성이 없어 보인다. 뭐 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은. 근데 이걸 타인이 보면은 그게 딱 보여 그냥 이 사람 작업이란 게. 오. 근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죠. 개인한테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또 타인이 봤을 땐 그냥 그 사람이 보이거든.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지. 아니 근데 그건 누구나 똑같죠. 본인이 모르는 건. 네.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모르더라도 내 작업이 나를 언제나 보여주겠다는 걸 인식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뭐 또 다음 작업을 좀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작업은 이제 어떤 특정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전 시장의 이제 중간에 있는 격자무늬 가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주 위에서 얘기한 이런 아까의 그 여러 중첩의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책장이거든요. 네. 전시장 한가운데 딱 이 격자무늬로 이런 책장이 두 개 있고 그 책장에 보면은 돼지 모형부터 아까 말한 신문 기사 그리고 성띠우 모녀의 사진, 네네. 뭐 빨간 의자 그리고 무당벌레 인형, 뭐 지구본, 그게 다 금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 다양하게 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책장을 2차원적으로 봤을 때 한 체스판인 거예요. 체스판이죠. 네. 이 체스판을 연상하게 하는 이 가구 안에 이 스티븐스 씨의 기사 안에 등장하는 실제 돼지 모형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성띠우가 본인이 말하기를 엄마 집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놓여있고 아니면은 이게 사무실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사무실에 있을 법한 금고라든지 그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같이 놓여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장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전시장 내에서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양한 허구 아까 말했던 진실이라든지 과거 심지어 현재까지 이런 모든 다양한 사물들이 계속해서 마치 체스 말처럼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스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그의 책상 밑에 있는 돼지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기사를 만약에 전시장에 관람객 가서 읽고 나서 그 돼지가 저기 돼지 모형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돼지가 여기 돼지가 저기의 돼지인가? 이런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격자무늬 안에 들어갔다는 게 여러 가지 서사 이야기지만 하나의 구조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순간 이제 이것들이 어떠한 각자의 뭐 약간 이원론적인 테마로 나뉘는 게 아니라 격자무늬 안에 한 칸에 그러니까 한 게임 안에 들어가는 혼합된 무언가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체스의 말일 뿐이다. 이거랑 비슷하게 성띠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서사들이나 뭐 이런 기억들 또한 구조 안에 하나의 맞아요. 그거일 뿐이다. 그거를 근데 이제 허구의 이야기가 같이 넣는 순간에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냥 같은 체스 말이다, 같은 게임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중첩돼 버리는 거죠. 그 성띠우가 이제 본인 인터뷰에서 이 격자무늬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콜드 프린트 전시에서 예를 들면서 사용한 격자무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 격자무늬라는 게 베트남 전쟁에서 이 장마철의 정글 지대에 헬기가 이제 중장비를 운반할 때 무사히 운반할 수 있게 고안된 이렇게 바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격자무늬라는 게 실제로 옮기기도 편하고 그리고 안정성도 있고 되게 효율적인 문이라면 문이잖아요. 효율적인 문이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성띠우가 이 격자무늬를 가까이 바라봤을 때 가까이서 지켜봤을 시에 이 솔로이과 아그네스 마틴 작업들의 메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 뜻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미적으로 느끼는 무엇이 존재하는지만 아까 브루탈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데 솔루이시나 아가네스 마틴 그것을 대단히 격자무늬라는 것을 미적으로 사용했지만 사실 그것은 전쟁에 사용된 되게 장혹한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오히려 이 격자무늬는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뻔한가? 뻔하다기보다는 그런 뭔가 있잖아요. 근데 격자무늬를 사용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뭐 베트남 전쟁에서 헬기가 이게 착륙을 하는 그거를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띠우가 베트남 전쟁 전문가가 됐을 정도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성띠우가 이제 미니멀리즘 관련해서 뭐 솔로잇이랑 아그네스 마틴 생각하면 미니멀리즘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작가들이지.
그리고 성띠우도 본인이 실제로 미니멀리즘 관련해서 이제 건축이나 디자인을 언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제가 간단하게 좀 찾은 게 Less is more이라는 이 용어가 독일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의 이제 인용 문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이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건축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제가 이제 시험을 봤었을 때 아돌프 루스라는 건축가를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 건축가가 중요한 게 그거였거든요. 모든 건물에 있는 장식적 요소를 배제를 하고 건물은 건물다워야 된다. 기능적으로. 건물의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건축에 대한 모더니즘의 신호탄을 쏜 사람이면 네. 이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 모더니즘 건축에 좀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도 건축가들이 이제 불필요한 양식이나 장식물들을 제거하고 철과 유리 혹은 이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현대 건물들의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 빌딩의 표본적인 모습을 좀 고안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딱 그거 있잖아.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빌딩 그리려면 네모 그래, 딱 길게 그래, 그리고 그래. 나 창문 딱딱딱딱.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우린 다 그 미스 반데로의 영향권 그 사람이랑 이제 르코부지에 들어오셨죠. 르코부지. 그리고 한 명 더 누구죠? 그로피우스. 이 세 명이 이제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3대 건축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 반데로에는 이제 모더니즘 건축으로 거장으로서 이제 인정도 받지만 동시에 아까 말한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로서 건축을 그리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건축들의 건물들의 이제 획일화나 좀 표본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보면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모 지붕에 네모 밑에 그려놓는 그 지배 형태는 누가 만든 걸까? 구테프라게. 글쎄요. 그것도 사실 한국의 전통 건물은 아닌데.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저가 뭐 초등학생을 딱히 요즘에 만나볼 일이 없긴 한데 요새 애들이 뭐 그리는지. 요새들 어떻게 그릴까? 제 생각에 요새는 거의 다 아파트 그리지 않을까? 아파트 근데 그 빌딩 모양일 거야 사실 그지? 그죠. 우리나라 아파트도 사실 획일화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약간 동그란 거 가끔 달려 있을 뿐이지. 사실 부자들의 집도 어느 정도 획일화 돼 있고 다 똑같아 보면은. 맞아.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러해서 재밌는 게 그거네. 국제주의라는 그 개념이 이게 모더니즘 건축에서 갈라져 나오니까 갈래예요. 네. 좀 더 극단적이라고 하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건축의 목적이 뭐냐면 세계 어디 나라에 내놔도 그냥 어울릴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원과 같은. 네, 미원과 그죠 미원. 맞다시 같은. 네, 아니면은 너무 무난하거나. 이게 지금의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세계화라는 용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이런 건축의 표본 양식이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정해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좀 개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펜시아 때 예전에 추천했던 영화 기억나시죠? 네, 플레이타임. 자크타티의 이제 플레이타임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는 순간 모더니즘과 이 국제주의의 건축 양식이 어떠한 것인가. 이게 딱 그거구나. 네, 그 사람들이 건축을 안에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칸막이 쳐서 만들어낸 사무실의 구조 있죠. 네네. 이렇게 네모로 돼 있는 것들. 네네. 이것들도 다 이런 국제주의나 나오는.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 곡선보단 직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빼고. 요즘 건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주의일까? 그러면? 카니? 카니에. 카니? 카니주의. 응. 네. 그래서 아까 오펜 씨가 말한 게 딱 맞는 내용이 이 솔로잇이나 아그네스 마틴이 네. 이 두 작가 모두 다 자신들이 이 격자 무늬를 이용한 방법들 있잖아요. 네. 솔로잇은 이 격자들을 최소한의 이제 입방 단위로 해서 모든 것들의 이제 최소 단위이자 모든 그 무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확장을 통한 뭐라 그러죠? 어떤 틀이라면 네. 그리고 관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3차원적으로 바라봤을 때 관객의 인지에 따라 이 모양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 최적화된 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아그네스 마틴은 혼자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할 때 이 자신에 대한 약간 선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상이라든지 감정적 상태라든지 나무의 순수성 심지어 네. 뭐 바람, 사랑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혹은 자신의 필터로 거르다 보니까 나왔던 게 격자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격자문이라는 양식이 그들의 삶의 지배적인 어떤 구조였을 수 있는 거죠. 맞아. 무언가를 감축하고 막 명상할 때 나오는 게 격자문이라면은 맞아요. 뭐 원자가 격자문이는 아니잖아 사실. 예를 들자면 뭐 모르는 거지만 그렇지.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만큼 지배적인 하나의 구조가 되게 격자문이지 않나.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많이 영향받았던 것들이 약간 프랙탈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결정 구조라고 하잖아요. 결정 눈의 결정 구조라든지 그 사람들이 아마 원자의 단위까지 그 당시에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순수한 결정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프랙탈에 영향받지 않았을까? 만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좀 격자문이 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격자문이라는 게 아까 오펜 씨가 말한 거랑 똑같은 게 모두 다 같은 격자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미니멀리즘 작가의 추상에 대한 완벽함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의 효율적인 발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2020년대로 왔을 때는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관료주의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체스판이 될 수도 있고 체스판이 될 수도 있고 책장이 될 수도 있고 미국과 멕시코의 그 경계를 막는 그 국경 철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감옥에 범죄자를 가두는 철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나에 그 어떤 내용을 담냐에 따라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있고 그 체스말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냐에 따라서 이 구조 자체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첩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진 문양이라는 거죠. 성땡은 확실히 그거에 관심 많이 가졌다. 재밌는 게 다 시대적으로 겹치는 게 이 자크타티의 플레이 타임이 개봉된 게 1967년이거든요. 네네. 그 베트남 전쟁도 60년대 한창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든지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이 이제 꽃피었던 시기도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가 약간 이런 걸 두고 생각나는 게 이 격자 무늬를 왜 드러냈을까? 성띠우가 이걸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성띠우가 아까 제가 리모트 뷰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 아까 뭐 망령을 포착해내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요즘 시대에 저가 3D를 가끔 하니까 네. 3D 용어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약간 심리스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스 텍스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의 텍스처는 네모난 거예요. 네모난 거. 근데 그것을 무한 반복시켰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텍스처가 심리스 텍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게 그거잖아. 옷에서 꼬맨 자국이 심이잖아. 요즘에 뭐 심리스 팬티다, 뭐 심리스 뭐 속옷이다, 심리스 옷이다라고 했을 때 그 꼬맨 자국이 없는 게 심리스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심리스 텍스처는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해 놨는데 똑같거든 그냥. 그러니까 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마치 좀 카모플라주 무늬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 군복도 똑같은 무늬 반복인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격자문이라는 건 사실 이 심리스 텍스처의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 완전히.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너무 티나게 오히려. 너무 티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더 이상 그러면 심리스 텍스처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심리스 텍스처의 그런 추상성 아니면 그 비가시성을 약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격자무늬를 되게 택한 게 아닐까. 이 사회에 숨기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게 격자무늬에서. 마르지엘라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이런 심리스 같은 것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심리스 이 이론이라고 하면 이론이랄 수 있는 이 텍스트 용어가 진짜 재밌는 게 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하나로 봤을 때는 고귀한 개인이나 개성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늘의 사진인데 이것들이 단체로 뭉쳐지는 순간 그냥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근데 어떤 중요한 건 심리스 텍스처는 그것도 인지를 못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우리가. 그죠. 구조인지 인지 그죠. 못하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만들 때 다 심리스 텍스처 많이 쓰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데이터 절약도 되면서. 네, 왜냐면은 뭐 석한 씨 땅을 만들어내면은 굳이 모든 흙을 다 찍고 다닐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애니멀 크로싱이네요. 그죠. 애니멀 크로싱 거기서도 보면은 땅 만들면은 그쵸. 반복이 되고 이게 합쳐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볼 때는 그 동물의 숲에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하고 막 만들 때는 그 땅들이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 하죠. 근데 그것이 격자무늬에 딱딱딱 뭐 점성같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이것이 하나의 텍스처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게임에서는 뭐 어디 이렇게 지형 구조 바꿀 때 격자무늬 틀이 이렇게 생기고 따라라락 그거 보면은 완벽히 딱 알 수 그게 있거든요. 딱 구조를 그것이 딱 구조를 들어보여내주는 딱 그거니까. 여기 진짜 재밌네. 그래서 성대가 그 격자를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격자 구조가 약간 최적화의 극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그 구조를 드러내는 순간 거기에 있는 뭐 약간 장식이라든지 뭔가 좀 튀어나와 있는 보풀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적화. 이런 부분에서 좀 최적화는 확실히 이 사회에서 중요하죠. 뭐죠? Less is more도 그거잖아요. Less is more. 최적화됐을 때. 그죠. 성띠우가 좋아하는 에스테틱. 맞아요. 그 러브리스에서도 극치잖아요. 근데 전쟁은 그리고 무조건 최적화예요. 왜냐면 무기는 불필요한 게 없고 이 총 만드는 회사에서 옆에 뭐 스피커 달아놓은 거 봤어요? 이걸로 하면은 핸드와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 저는 그게 이상한 거죠. 뭐 서든어택이라는 집에 보면은 총 커스텀해서 귀여운 하트부터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다. 무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라는 거는 되게 무기적인 어떤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맞아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이 최적화는 항상 성띠우 작업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게임에서도 최적화가 되게 중요하잖아. 네. 최적화라는 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히? 레스에서 뭐랑 비슷한 건데 극단적으로 압축해내는 게 최적화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게임도
뭐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지. 근데 최적화란 건 뭐야? 덜 좋은 컴퓨터에서든 아니면 더 낮은 용량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적화잖아. 뭐 게임 개발자한테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게임 개발자 아주 좋아서 난리 나지.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그게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근데 최적화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적화는 되게 잔인한 압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어디서 들었는데 컴퓨터 이거 뭐라 하죠? 인포마티카 하는 사람들 뭐라 하죠? 그래 프로그램? 인포마티커라고 하잖아요. 독일어로는. 인포마틱이 동원을 정보 처리학. 정보처리학. 코딩하는 사람들. 네, 코딩하는 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개발자들. 한 번 더 줄여.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최적화시켜봐. 코드를 한 번 더 줄여라. 근데 이거는 되게 잔혹한 그죠. 브루탈 미니멀리즘. 브루탈 미니멀리즘 사실. 거의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썽띠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합니다. 맨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작업은 이제 또 모놀로그 2. 네. 이 작업도 결국에는 전시장 뒤쪽에 설치된 이제 3개의 의자와 벽에 붙어 있는 거울, 그리고 이제 각 거울에 또 의자가 붙어 있어서 이게 사무실이니까 약간 웨이팅 룸을 좀 상정하는 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울에 이제 보면은 성띠우가 이제 그녀의 어머니 함께 넘어왔던 체코와 이제 독일 사이에 이제 국경에 숲이 프린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거울이랑 붙어 있는 이 의자도 교도소의 면회 장소에서 좀 그 러블레스에서 쓴 이야기랑 딱 똑같은. 네, 비슷한 이야기 딱 따왔고, 근데 이런 구조의 의자들이 제가 재밌는 게 이런 구조의 의자들이 보면은 뭐 구상은 그 면회 장소를 위해서 했겠지만 기타 사무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도 격자문이네. 아 그럼 그 의자도. 네, 의자도 격자문이랑 비슷한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이 구조가 어떠한 다른 공간에 사용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레디메이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변형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나 컨텍스트가 중첩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재밌는 게 만약에 어떤 관람객이 들어서 거기 앉을 수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앉는다고 상상을 할 때 나는 거울을 마주 보면은 이 숲에 갇혀 있는 동시에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면회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이걸 딱 봤을 때 앞에 거울이 놓여 있고 거기 숲이 프린팅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성띠우 개인적인 서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 앉아서 뭐 거울을 보거나 성띠우의 개인적인 서사를 볼 때 그녀의 정체성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거울에 비치는 건 뒤에 있는 미스터 스티븐스의 사무실일 뿐이거든.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미스터 스티븐스의 책상과 정면이거든요 서로.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나를 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메테스 씨가 컴퓨터 치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푸코가 말하는 감시. 그런 거예요. 감시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서사가 이 관료제 지배당하는 배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걸 쓸 수도 있고. 사실 이 작업에 대해서 성띠우가 별 말을 안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전략 같죠. 거울이라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숲을 프린팅했다는 거는 약간 탈룰라라서 건드릴 수도 없어요. 슬퍼서. 그치. 약간 슬픈. 내가 이거 한 건데. 그렇죠. 이 전시에서도 이제 사운드가 전시장 전체를 이렇게 뒤덮으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성띠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총 20분 54초짜리 사운드예요. 어떤 사운드냐면 바그너의 이제 탄호이저라는 오페라를 편곡해서 이제 만든 사운드예요. 탄호이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름이에요. 이 탄호이저라는 음유 시인의 실제 이름을 딱 따와서 만든 거거든요. 이 오페라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대략 진짜 짧게 말하자면 이 탄호이저가 쾌락의 여신과 살고 있다가 잠깐 현실 세계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좀 회개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탄호이저를 사랑하는 여자한테 좀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 약간 3막으로 이루어진 바그너의 부르의 명작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 음악 사운드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탄호이저 음악이 나오면서 따라라라 이런 식의 클래식이 흘러나오면서 뭐 사무실에서 들릴 법한 소리 있잖아요. 그치, 뭐 이런 코치케 쓰는 소리라든지 이런 관료들은 무조건 클래식을 듣거든. 그것도 있고. 맞아. 국룰. 그리고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약간 띵띵띵띵 이런 소리도 나고, 뭐 웨이팅 룸에서 번호표 바뀔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띵동 이런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선율들을 일부러 깬단 말이에요. 성띠우가 이 바그너의 이 탄호이저를 패러디함으로써 이 바그네리안이 가지고 있는 명작이라는 개념을 패러디하고 충돌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면. 바그네리안이 뭐죠? 바그네리안이 바그너 오타쿠들이죠. 바그너 빠들이라고 해서 이제 클래식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들,
아 약간 훌리건들이구나. 거의 훌리건 수준으로. 그래서 뭐 바그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바그네리안이 히틀러였대요. 바그너 자체도 약간 반유대주의 성향이 있었다고 하고 히틀러가 이제 바그너의 광팬으로서 실제로 이야기가 잘 이어지네. 그 아까 미스터 스티븐슨이랑. 네. 이 바그너에 대해서 저희 이 팟캐스트를 정독을 정청을 하신 분이라면 네. 눈치채셨겠지만 아담 린더의 이제 카인 파라디소라는 전시에서도 이 바그너의 게잠트 쿤스트 베어크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졌었거든요. 그죠. 이 게잠트 쿤스트 베어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에요. 네. 거기서 뭐 하나의 보풀이라도 튀어나오는 순간 이 완벽한 구조가 깨지는 거죠. 완벽한 하모니. 그죠. 이 하모니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담 린더는 그 당시에 아무리 발버둥만 쳐도 이 구조 안에 갇히는 순간 벗어날 수 없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쵸. 자기들은 이제 카모플라즈 안에 옷을 입고 카모플라즈 모두 안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성띠우는 조금 더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럼 그거 부시는 방법 있어. 그 사운드를 내가 부셔줄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의 소리라든지 의도적으로 소음을 만들고 약간 충돌을 시켜서 이 바그너의 좀 게잔트 쿤스트 베어크의 개념을 좀 파괴시켰던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성띠우가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이 소리들 이 게잔트 쿤스트 베어크 그러니까 게잔트 쿤스트 베어크가 아니라 타노즈의 음악이라든지 그 사무실을 상정하는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이 전시장에 있는 사무실을 상정했을 때와 비슷하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 소리들이 이 각종 물건들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거기 놓여 있는 사물들을. 네. 재밌는 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약간 소름 돋는다. 러브리스에서 그 티저 영상 보여줬을 때 영상이 움직이는지 사진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음악에 내러티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러거든요. 성띠우가 사물들은 놓여져 있지만 음악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들은 멈춰 있지만 똑같은 구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계속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띠우는 확실히 이런 그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예술적 실천들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물을 고정해놓고 그 사물의 소리를 계속 재생시킬 때 맞아요. 우리가 그 사물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기 전시에서도 약간 러브리스의 좀 발전 형태로 사실 러브리스랑 이 작업 전시 차이랑 거의 1년밖에 딱 차이 안 나니까 그렇죠. 약간 급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레퍼런스를 다운받아서 굉장히 좀 훌륭하지 않았나. 이 스컵, 이 조형물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 개념이 되게 재밌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롤랑 바르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뭐랄까 그 사진 옆에 동영상을 배치함으로써 과거의 사진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저 활성화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사물들, 조형물들을 활성화시키는 거.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탄 사람 이렇게 가만히 세워두고 뒤에 배경만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같이 사운드는 배경의 역할로 봤을 때 맞아. 얘는 흘러가게 두면 돼. 그럼 걔네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재밌는 효과네. 이 전시를 이제 찾아보다가 쪽지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엔 체스 용어를 조사하려고 쪽지방을 쳐봤다가 재밌는 논문 하나를 찾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아주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또 이제 각종 학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술의 토톨로지에 대처하는 디샹의 화이론이라고 해서 손지민 씨가 쓴 이제 논문을 좀 참고했는데 실제 동명의 작업 이제 쭉주방이라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루돌프 헐츠라는 작가의 이제 작업인데 이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두 인물 아돌프 히틀러와 마르셀 디샹의 초상 사진을 체스판처럼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당시 히틀러의 전속 사진사였던 하인리히 호프만이 찍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히틀러의 역사라든지 디샹의 역사에서 전혀 겹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 또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진가가 똑같이 찍었을까? 엄청 유명한 사진가인가? 이게 하인리히 호프만은 엄청 유명하죠. 히틀러의 전속 사진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걸 또 찾아봤는데 우연히 디샹이 미넨에 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 우연히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직접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초상 사진의 두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건 마르셀 디샹이 그걸 모르고 과연 찍었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것도 저도 궁금하긴 해요. 뭔가 어쨌든 우연이든 뭔가 아니면 이제 거절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뒷이야기는 모르는데 이런 식의 어쨌든 유일한 공통점이 이거였고 이 사진들이 이렇게 병치되어 있었을 때 채식판처럼 사실 재밌는 게 이제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의 사상이랑 이 디샹의 레디메이드나 이 다다이즘 개념이 너무 상이하잖아요. 그죠. 히틀러의 나치 사상은 구조 안에 모든 걸
맥락적으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거고. 거대한으로 모든 걸 휘어잡는 네,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레디메이드나 다다이즘. 오다다이즘은 벗어나야 돼. 네. 우리가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개인적인 완벽한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성띄우 작업이라도 뭔가 매치가 되지 않나요? 아, 이게 여기다 따온 거 같은데 여기서? 왜냐면 이것도 체스 무늬와 같이 계속 병치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나란하게 격자 무늬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쭉주방 용어를 가지고 전시를 만들 때 아마 참고를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쭉주방 그다음 여기서 그 성띠우 전시도 히틀러 관련 그 레퍼런스들 많이 나오고 뭐 지나간 날들이나 맞아 아마 그럼 여기서 좀 시작한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 사진들이 보면은 벽에 그냥 두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벽 전체에 프린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이 루돌프 허츠가 이 전시에서 일부러 이제 히틀러 사진에 있는 휘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치스 문양, 하케크로이츠 문양을 지우고 나서 그냥 히틀러의 온전한 초상화만, 그리고 이제 뒷장이랑 좀 비슷해 보여 두 이미지를 보면 그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이제 계속 접점시킴으로써 히틀러가 가진 이 트라우마의 이미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인정시키게 만든다던가. 네. 왜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작가가 이제 사진과 그리고 재현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히틀러의 사진은 사실 히틀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이 봤을 때 이 히틀러라는 인물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적인 이미지가 유럽인들한테 그렇죠.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재현되었다는 대상에 픽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진은 가짜일 수가 있는데, 가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진짜 존재가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픽션으로 간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픽션으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으로서 간주 못한다. 간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작가가 오히려 그래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벗겨내보자 그거랑. 벗겨내보자 하고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병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히틀러의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폭력성과 뒷샹이 시도하고자 했던 재현으로부터의 탈피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올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복적으로 병치되어 있는 이 두 인물 사진이, 그러니까 히틀러의 상징성이라든지 이 뒷샹의 두 인물의 상징성을 넘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이미지가 반복되는 순간 두 인물의 이제 수많은 정보라든지 기억들이 이제 조합을 계속해서 이끌어낸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이제 해석을 넘어서서 새로운 텍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두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뒷샹이네, 히틀러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뭐 다다이즘의 유명한 작가고 레디메이드 창시자지, 히틀러는 히틀러지.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됐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거죠. 좀 다른,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두 개로 놓였을 때는 뭐 비교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돼 있을 때는 체스판이 되는 거죠. 어떤 구조성에 이 구조성을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두 둘이 반복되었을까라고 시작해서 이 둘이 반복되었다는 건 이 둘 사이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컨텍스트를 발생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둘 사이가 아니라 이게 반복되는 순간 이 둘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벽지인가? 뭐 이렇게 맞아. 뒷샹이 재밌는 게 이 서양인데 저희가 또 얘기 나왔죠. 3. 3. 뒷샹도 이 3 숫자 3을 화해의 체계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자 대립의 구도나 이 1대1 구도를 넘어서 재해석의 여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화해의 체계라고 봤어요. 그게 3이다. 네. 체스도 보면은 1대1에서 대립에서 좀 잉여적인 승리만을 내놓는다고 봤거든요. 네. 체스 선수들이 이기는 걸 생각하지 이 구조를 넘어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구조에 들어오는 순간 그걸 이렇게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화해를 위한 뒷샹의 방안은 좀 조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를 만들고 그 레디메이드를 조합함으로써,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 있죠?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조합시키잖아요. 네. 그 순간 이제 뒷샹이 믿었던 건 이렇게 두 개를 병치시켜 놓으면 3이 될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다른 걸 볼 거야.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1대1의 그 1대1의 병치가 되었기 때문에. 뒷샹이 체스가 아닌 고스톱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현대미술은 3의 화해 게임인데. 쓰리고. 응. 그래서 3명이 하잖아 실제 고스톱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재현당하는 것과 재현하는 것의 조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뒷샹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진짜 중요한 말 같아요. 재현하는 것과 재현을 당하는 것. 근데 제 생각은 뒷샹이 뭐 똑똑하지 못했다, 사유가 적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구조나 그쵸. 이 과학의 발전이나 여러 가치관의 발전이 이것들을 조금 아직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변증법이란 것도 그 이분법적인 그 뭐 태제와 안티태제가 합쳐져서 또 새로운 태제가 나오는 거죠. 맞아.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여기 팟캐스트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3이라는 게 되게 묘한 숫자잖아. 그죠.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좋은 예술 작업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면 진짜 좋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뭐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이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물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세계 하나 가지고 무엇인가를 딱 트리니티 포스를 만들어냈을 때 뭔가 성취될 수 있는 무엇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 존 암레도 작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보면은 가끔씩은 이론론적인 병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림 하나 앞에 드럼 세트를 놓는다든지 어떤 그림 앞에 소파를 놓는다든지 근데 거기에서 존 암레더의 작업에서 제 생각에 3회 체계를 만드는 게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음표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초상화와 소파 그러니까 뭐 악기였다면은 그냥 초상화 악기였지만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컨텍스트가 음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개 사이를 넘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뒤에 이제 벽화까지 그러면 사카린 씨는 두 개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합쳐졌을 때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 개의 사물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앤디 올 예를 들면 저희가 요새 제가 생각하는 태장 중에 한 명은 앤디 올도 보면은 앤디 올이 뭐 캠벨 스프 그 작업 실크 스크린 2개만 놨다면 태장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잠깐 이게 잠깐 웃긴 게 뭐냐면은 태장은 그냥 저희끼리 쓴다고요, 사카린 씨. 대장 그래 잘하는 사람 거장이 네. 앤디 올이 캠벨 스프를 2개만 놨다고 했으면은 텍스트가 안 발생했다 생각해요. 그죠. 이걸 반복을 하고 이 반복의 개념이 사회와 맞닿는 순간 거대한 삶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앤디 올이 거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린 삶을 약간 공간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성띠우의 작업에서 재밌는 게 이 삶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들이 단순히 이론론적인 배치 미스터 스티븐스 씨가 성띠우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가 아니고 지금과 과거가 아니고 이 전시와 과거의 성띠우의 전시가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해서 혼합되어 있고 중첩되고 그 쉽게 말하자면 그 포토샵에 약간 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계속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이 이론론적인 뭐 병치라고 하죠. 이 병렬적인 나열을 벗어난 새로운 컨텍스트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장 계속 오고 가면서 그래서 혼돈을 좀 일으키는. 저희가 한때 저희의 화제였던 뒷샹의 이제 마지막 작업 있잖아요. 네네. 에탕도네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저는 뒷샹이 이제 추구했던 것이 약간 그 중첩의 개념을 머리 터지게 고심하다 나왔던 게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 작업이 이제 뒷샹 사후에 약간 발견된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 이제 뒷샹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농아트, 그러니까 노아트 막 이런 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뭐 체스 좀 두다가 죽고 나서 발견된 작업인데 사실 미학적으로 봤을 때 와 이게 그 당시 작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거든 사실. 어떤 고민을 하다 갔을까 좀 많이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던 게 그거였죠. 사람이 중첩의 상태긴 그래. 그걸로 봐야 되잖아요. 열쇠구멍 같은 걸로 봤을 때 여성의 이제 좀 잘린 몸이라고 하죠. 맞아요. 잔인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안 잔인하지만 그 이제 푸른 초원 같은 놓여 있는. 근데 그게 옆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중첩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정확히 완전히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이에요. 완전 포토샵. 그리고 이 포토샵의 개념에서의 시간 개념이나 현재와 과거의 개념이라든지 이게 다 압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뒷샹은 그 당시에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왜냐면 뒷샹의 초창기 작업들을 계단 내려오는 여자라든지 그러니까 4차원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시도하긴 했었어요. 시간에 관련된 것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게 이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성띠우나 저희 같은 디지털 세대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중첩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3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띠우에게 3회 체계는 간단히 말하면 사운드가 아닐까? 오 그죠. 사운드도. 왜냐면은 어떤 대비 뭐 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복수성과 단수성, 뭐 모노와 스테레오, 뭐 아니면 감성과 이성 이런 식으로 저는 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활성화되는 게 사운드를 통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운드는 시간성이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통해서 성띠우는 이 3회 체계를 좀 완성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이 전시 쭉주방은 이제 허구와 진실이 직조된 상태이고 그 격자무늬 체스판처럼 이 성띠우의 쭉주방 전시 안에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직조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마치 비어있는 신문 기사나 망명 지원 서류처럼 그것들이 이제 좀 무언가가 채워지는 순간, 그러니까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면 결과가 생겨나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도래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두기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뒀을 때 이 전시에서 좀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 아주 확실히 전시 자체가 되게 긴장감이 그 감돌긴 하죠. 맞아요. 네. 그 재밌는 게 이제 그 히토 슈타이어의 진실의 세계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긴 한데 네네. 그 책에서 이제 소개된 작업이 보면 사냐 이베코비치의 설치 작품 어머니의 번호를 찾아서라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의 그 개인적 트라우마나 그 어머니가 장애를 겪게 된 이야기가 일기장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것과 비교되는 공문서에는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 공문서를 토대로 이 어머니에 대한 장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 좀 작업이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시가 독립적 결과물이 아니라 성띠우의 뭐 2014년 트로이 오이 전시의 모티브인 꽃가게 꽃부터 뭐 책장에도 그 꽃이 놓여 있거든요. 네. 그 모티브가 된 꽃이 놓여 있고 그리고 러브리스 아까 말하신 소개하신 전시 러브리스와 네. 뭐 파크슈티엔 전시에서 나왔던 뭐 따뜻한 가구라든지 과거의 전시 모티브들까지 다시 한번 딱 끌어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격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전시의 구조를 확장시킨 것 같아요. 격자 무늬가 뭐 교도소에서 쓰일 수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 발판으로 쓰이기도 했고 반면에 완벽한 추상성을 위한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의 좀 연구라든지 이런 것과도 합쳐지는 거 보면은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격자 구조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중첩될 수 있는 구조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전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시들의 거의 총합체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 아까 저희가 전편에는 좀 얘기했었지만 이번 그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내셔널 프레스가 이제 곧 열리잖아요. 한 9월인가 막 10월인가 이때쯤 열리거든요. 그게 오프닝 되는데 그때 어떤 작업을 내놓느냐. 그때가 진짜 중요하고 왜냐면 이 대형 전시를 하고 나서 맞아. 그 다음 전시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 드는데 라이프치히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전시 의외로 이 쭉쭉한 전시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건 좀 근데 사실 좀 재활용하긴 하거든요. 내셔널 프레스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작업들을.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또 한 번의 새로운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촉박할 것 같고. 그럼 그때는 진짜 저희가 한번 가서 봅시다 작업을. 예, 저도 궁금해요. 실제 그 축지방의 느낌 어떨까? 축지방의 느낌도 그렇고 사운드가 굉장히 궁금하죠. 맞아. 실제 6채널로 들었을 때 어떤 스테레오 사운드인지. 그러니까 뭐 도대체 6채널 7채널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가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조사를 해보셨네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레퍼런스 되게 많은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빠뜨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죠. 하나라도 빠뜨리는 순간 감히 격자 무늬에 체스판에 폰부터 나이트, 비숍, 룩, 왕비, 퀸과 킹을 하나라도 빼먹는 순간 안 되죠. 그건 체스가 아닌데. 이 지금 사칸 씨에게 해온 게 웃긴 게 네. 작업을 거의 소개하고 끝났어요. 아 그렇죠. 이 팟캐스트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성띠우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성띠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네. 한 줄 평 아니면 이제 평가와 또 이제 뭐 격려의 한 말씀을 주자면 성띠우에게 어떤 지점이 있을지. 성태는 일단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따오는 것도 잘 따오지만 이 레퍼런스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캐치해내서 표현하는지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기 그 때문에 안에 숨겨진 무엇을 잘 찾지. 그러니까 고로 너무 베트남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벗어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또 한 번의 3회 체계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러니까 굳이 베트남 얘기를 안 해도 베트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차라리 러브리스가 오히려 그래서 베트남 맞아. 사실 러블리스는 베트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좋았던 진짜 이게 진짜 좀 좋은 충고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똑같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같이 왜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맞아. 이 리서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리서치는 딴 걸 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버릴 수 없는 거 어차피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맞아. 이미 이렇게까지 전시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관람객들이나 큐레이터나 평론가들이 알아서 연결시켜줘요. 그건 이제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그럴 때 더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느껴져. 맞아. 그건 자기 이제 무의식으로 두는 대로 나오게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을 연구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저가 작업하는 방식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상의 컨셉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그 요즘에 가상의 컨셉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한 작년쯤부터 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죠 잠깐. 뭐 그러니까 어떤 컨셉인지만. 제가 뭐 했던 컨셉은 약간 뭐 호텔 화장실에 대한 컨셉도 있었고 호텔 화장실에서 마주친 약간 그 범죄자 관련된 몽타주 막 이런 그런 컨셉도 있고 뭐 또 하나 컨셉은 이제 요즘 하고 있었던 거는 그 멕시코 카르텔 관련해서 뭐 이혼 그러니까 그 무대 디자이너가 펼쳐 있는 뭐 이혼 파티 퍼포먼스, 뭐 이혼 이벤트, 뭐 이런 식의 가상의 컨셉을 좀 만들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점에서 좀 썽띠우한테도 많은 좀 모티브를 얻으셨겠네요. 그래서 보고 나서 얘가 이걸 조사하면서도 확실히 나도 배울 것도 되게 많고 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했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저도 사운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예전부터. 그래서 사실 제가 하자고 하셨잖아요, 썽띠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나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더 좀 면밀히 조사하면서 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구나 이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고 난 이런 매번 새로운 작가를 소개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냥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했던 거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못했던 걸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니까 체스도 머리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이걸 피해가자 이게 뭐냐? 기보 두는 거죠. 기보. 그러니까 쭉쭉 주방의 상태 가게 우리를 안 두는 거죠. 하지 말자 이런 거죠. 바둑에서도 그 기보 두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했던 그 수를 다시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기보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다시 하는데? 속기. 복기. 그래 복귀한다고 하지. 뭐지? 기본 못하는 말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작업도 다시 한번 복귀해. 저도 언젠가는 이세돌처럼 그 신의 한 수를 줄 수 있게. 저는 나는 알파고는 싫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요번 썽띠우 편은 어쨌든 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 편 전시를 소개하는 편이 지난 편에 좀 반복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동어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썽띠우의 전반적인 주제가 대단히 좀 어느 정도 확고하고 그것 안에서 좀 변주를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사진 올려드리는 거 보시고 딱 그 사진에서의 에스테틱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러브레스 전시의 에스테틱은 썽띠우의 이제 약간의 전성기, 썽띠우의 2집 앨범 중 하나였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 작업을 단순히 인스타그램의 사진으로 보기보다는 저희 썽띠우 사운드를 좀 들으시길 웹사이트 실제로 가서 영상을 보고 이런 게 되게 많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웹사이트가 정리도 정말 잘 돼 있고 정말 잘 돼 있어. 웹사이트가 썽띠우의 작업이에요. 맞아, 웹사이트 그런 미학이 있어요. 맞아요. 딱 자신의 아카이빙해 두듯이 약간 관료주의 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7월에 대한 계획을 좀 말해주세요. 7월에 대한 계획을 말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늦게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7월 달은 이제 약간 저희가 가제를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생존의 달. 생존의 달. 7월 이제 생존의 달이란 컨셉으로 가는데 그래서 Months of Survival.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실제로 여기 독일과 프랑스 이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과 함께 약간 이제 작업 얘기도 좀 하고 잡담의 연장선이라고 잡담도 하고 또 동시에 좀 실질적인 이야기, 뭐 충고도 좀 저희도 이제 젊은 작가로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아마 좀 그 비슷한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예술계 쪽에 종사하고 있고 다들 치열한 생존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걸 읽었지만 좋은 정보잖아요. 근데 예술가로서 살아남기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더듬이를 이걸 말하는 게 물론 해외에 있는 작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동시에 지피지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적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게 적인가? 적이지. 제시가 말했잖아요. We a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다른 작가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듬이 자체가 또 생존 팟캐스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로운 게스트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팟캐스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편안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날씨만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덥지만 않기를 바라며 오늘 또 이제 더운데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느라 좀 땀을 뻘뻘 흘리는 오펜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칸시대 고생하셨고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데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 몸보신 든든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도 좀 백신도 맞고 하니까 많이 좀 풀릴 거라 예상이 되니까 또 날씨 좋으면 또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희 보니까 주변에도 여행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여름의 시작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7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